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미국이 앞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등 주요 지정학적 플레이어를 어떻게 다룰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일반인들의 상식과 많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호감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한국은 미국과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미국은 우리 편이라는 단순한 결론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편인 이유가 감성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전략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없이 그저 미국은 좋은 편이라는 감성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전개될 국제 정세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명확한 관점은 미국이 정의의 사도라는 관점보다는 미국의 전략은 한국에게 유리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목차와 같습니다. 우선 미국이 소위 적이나 경쟁자를 창조하고 육성하고 소멸시키고 재창조하였다는 사실과 그 사례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적을 만들어내고 키우면서 어떠한 이득을 얻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권 국가에게 강력한 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관점을 통해 미국이 앞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등 주요 지정학적 플레이어를 어떻게 다룰지 예측해 볼 것인데 이는 별도의 방송으로 다루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과 양안 전쟁 발발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적을 창조하고 육성하는 전략이 한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 별도의 방송에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세계 패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세력은 누구일까요? 답은 매우 간단하죠. 나치 독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물론 당시 미국은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럽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유럽이 전 세계에 대한 헤게모니를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미국의 편이었지만 유럽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유럽을 초토화시킨 이후 유럽은 자발적으로 패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못 이긴 척 하면서 세계의 패권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지금의 유럽은 나토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에서 자신들의 국가 방위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미국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치 독일의 부상으로 유럽이 초토화되면서 미국은 패권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일종의 우발적인 결과일 뿐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요? 다들 나치 독일을 악마시하는 덕분에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완전히 몰락한 독일 경제를 기적적으로 회생시킨 정권이 바로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나치당이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 따위는 우습게 보일 정도의 경제 기적이었죠.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당의 성공적인 경제 정책은 독일 국민의 나치즘에 대한 열렬한 지지의 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독일 나치당은 어떻게 독일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제1차 세계대전의 배상금에 시달리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구원한 것은 JP 모건이 제공한 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건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낸 자들이 훗날 아이젠하워 정부의 국무장관이 되는 덜레스와 훗날 히틀러 정권의 제국은행장이 되는 할마르샤흐트입니다. 할마르샤흐트는 경제사를 아는 이들에게는 경제기적의 마술사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배상금 부담을 대폭 감축하는 도스안까지 마련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는 미국 금융자본에게 잠식되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독일에게 차관을 제공합니다. 그 차관으로 독일은 유럽 승전국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유럽 국가들은 그 배상금으로 미국에게 전쟁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독일에게 고금리의 차관을 제공하는데 이때 독일은 차관의 원리금을 독일 기업의 지분으로 갚습니다. 미국은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 이미 독일 경제를 지배하고 있었죠. 폭스바겐, 오펠, 지멘스 등 모두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독일 회사들은 이미 미국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물론 나치 독일의 침략 전쟁에 최대의 기여를 했던 IG 파르벤이라는 기업 역시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파르벤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지클론 가스를 생산한 기업입니다. 독일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유럽 국가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재계와 나치 독일의 협력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독일 공장은 파르벤과 합병되었고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휘발유를 대신하는 석탄 추출물을 파르벤과 함께 생산합니다. 그리고 신기하지만 당연하게도 연합국의 독일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도 불구하고 파르벤이나 그리고 앞서 말한 휘발유 대용품 생산 공장은 연합국의 공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나치 독일은 연합국과의 전쟁 기간 동안 연료 부족 문제에 크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암암리에 미국의 석유는 나치 독일에 계속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및 중공과의 관계도 유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마무리하자면 소련이 볼셰비키의 러시아 장악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며 로스차일드가 지원하는 일본이 러일 전쟁을 승리하면서 로마노프 왕조는 몰락하고 볼셰비키는 성공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공내전에서 모택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서구 금융자본의 지원이 있지 않았나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중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한국전쟁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해임한 요인은 결국 메가더 장군이 만주로의 확전 및 블라디보스톡의 보급이 연결되는 나진에 대한 폭격 등 대중국 적극 공세를 주장하였고 이를 트루먼 대통령이 적극 만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입니다. 그러한 마찰로 인해 트루먼 대통령은 군인이 정치에 너무 깊게 개입하려고 한다고 메가더를 비난한 것이죠. 현재 일부 역사가들은 미국이 만주나 중국 영토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면 중공은 또다시 민중봉기 등 내부 불안에 몰려서 전쟁 수행을 포기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위 상황들이 만약 진실이라면 미국은 왜 나치 독일, 소련, 중국 공산당 등 적성 세력의 부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기회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지원하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봅시다. 주제하다시피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치킨 게임을 통해 몇몇 주요 핵심 경쟁자들을 몰락시켰습니다. 일본의 엘피다, 독일의 키몬다는 삼성전자가 주도한 가격 경쟁으로 속절없이 몰락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D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자 적립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삼성전자는
더 이상 경쟁자들을 공격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만약 삼성전자가 D램 시장을 100% 지배한다면 전 세계 소비자와 각국 정부의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소련이나 러시아,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이들 악마화된 적이나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악마화된 적이 없으면 미국이 공공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0년대 소련이 몰락한 이후 미국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당시 미국 단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에 팽배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군 기지를 운영하는 제국주의자로 비난받아도 변명이 궁색해지죠. 그런데 이러한 비난을 미국이 일거에 정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발생합니다. 바로 9.11 사태이죠. 덕분에 미국은 용케도 알카에다와 이라크라는 새로운 악의 세력을 찾아내고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알카에다는 과거 미소 냉전 시절에 사실상 미국 CIA가 육성한 조직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ISIS도 미국이 지원한 조직이라는 의심까지 있죠. 아무튼 테러와의 전쟁 덕분에 미국은 또다시 자유세계의 수호자가 되었죠. 마찬가지 관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이 유도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부터 시작되는 해당 지역의 일련의 사건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실상 미국이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생존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으로 경도되는 상황을 푸틴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쟁까지 일으키는 상황이 나름대로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덕분에 푸틴의 러시아는 지금 악마가 되었죠. 미국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살펴보면 미국이 캡틴 아메리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소련, 알카에다, 이라크,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악한 세력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이들 소위 악한 세력의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위 미국의 친구들인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은 자국 내에 미군 기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없다면 미국은 지금과 같이 전 세계의 전략 거점에 막대한 수의 미군 기지를 보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소위 미국의 동맹국들의 내부 정치와 경제에 용이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회도 결국 소련 또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공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이 아직까지도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도 미국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농업 생산력과 에너지 자원을 가진 대국입니다. 중국 역시 내부의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한 화교 네트워크가 있죠.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꺾지 못하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꺾겠습니까? 공산주의 이상의 좋은 대안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결국 비효율에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푸틴 치하 러시아의 사실상 독재 체제는 어떠한가요? 러시아의 독재 정치는 러시아를 유럽과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차단하기에 매우 좋은 빌미가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만의 장개석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려는 것을 미국이 저지하려고 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제7함대가 아시아에 전개된 목적이 중공을 공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장개석의 빈집털이, 즉 중국 본토에 대한 군사적 활동을 감시 및 저지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상 장개석은 본토 수복과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려 했던 야심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해 임시정부 등에 대해 장개석이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또다시 중국의 조공국으로 만들 생각이었을까요? 통일 한국을 과거의 조선처럼 이른바 자유중국의 위성국가쯤으로 만들려는 야망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제정세를 절대로 선과 악의 대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진정으로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려면 감정이나 가치 판단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굳이 선과 악의 대결로 국제정세를 따져가다 보면 한국이 과연 선한 쪽인지 악한 쪽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미국은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는 물론 일본과 유럽, 특히 독일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보겠습니다. 물론 적과의 동침이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음 방송에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해 감정적으로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 친미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께 간단한 결론을 미리 올리자면 미국이 적과의 동침을 수행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합니다. 사실 앵글로색슨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과 미국은 서로 최고의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결국은 한국의 이익이 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역시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